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돼 한 명은 이르면 오늘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에 있는 학생 2명도 미약하지만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파업이 새벽까지 계속돼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노조에 100억 원대 기금을 제시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화천에서 SUV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 전 최종 시설 점검에서 코레일이 배제되고 설비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행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이런 과정을 주도하고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열어서 비핵화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릉 펜션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흘째 치료를 이어가는 학생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1명은 이르면 오늘 퇴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집중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현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1명이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5명 가운데 1명인 도무군은 퇴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병원 측은 도군이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돼 퇴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차 상태가 호전돼 도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2명 역시 움직임이 호전되고 있어 오늘도 집중 치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주에서 치료 중인 다른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의식 회복에 주력해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 보호를 위한 저체온 치료와 함께 현재 기능이 떨어진 장기들을 안정화하는 치료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학생 3명은 오늘 서울에서 발인이 엄수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취재 결과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 보일러는 자격 없는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일러 설비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갖춘 뒤 지자체에 전문 건설 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자격자에게 가스보일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 업체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는데 이번 시공 자금이 한 50만 원이면 갖다가 시공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형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무자격 업체에 함부로 맡기면 안전과 직결된 가스보일러가 부실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자격 업체가 설치하면 협회를 통한 보험증권 발행도 안 됩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했는지는 가스 공급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배달에 집중하다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구태여 방안까지 들어가서 점검하거나 그렇게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가스 공급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자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규제가 되냐면. 성행하는 무자격자의 가스 보일러 시공, 부실한 관리 감독,
반복되는 사고에도 가스보일러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온종일 택시 때문에 발 동동 구르신 분들 많으시죠?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파업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들이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세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주최 측은 전국의 택시기사 25만 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추산은 4만 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 조치로 인해서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참가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사 카풀앱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택시 서비스의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계도 활동을 통해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시 대시민 서비스질을 개선하여 시민이 발휘하는 택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역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주변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끝나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서 조금 좀 불편한 감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000명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택시단체들은 일단 정부와 국회, 카풀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가 완전 취소될 때까지 추가 집회는 물론 지도부의 단체 단식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택시 노조에 거액의 기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 노조는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상생을 위한 협약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풀앱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급히 대책 논의를 위한 TF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카풀제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월 가까이 회의와 간담회를 거쳤는데 최근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거액 회유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미 올해 초 카풀 서비스 준비를 마쳤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는 지난 7월 양대 택시 노조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규모가 큰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에는 100억 원대 복지대단 설립 기금을,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에는 10억 원의 연구기금 협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전택 노련의 경우 논의가 진전돼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두 노조 모두 결국엔 카카오와의 기금 협약을 거절했습니다. 택시 노조 측은 카카오가 거액을 건네는 대신 카풀 사업을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회유라고 판단해 협약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택시업계 반발이 고조된 최근에도 카카오 측에서 비슷한 제안을 또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한 택시 노조에서 먼저 복지기금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좋은 취지의 기금으로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쳤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기금 조성 시도를 보는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안 그래도 첨예하게 맞서는 양측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어제 택시업계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전긍긍하는 여당과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는 야당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고 고성이 이어지는 등 집회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택시업계를 대화에 끌어들여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카풀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기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산업금제 폐지 등 열악한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카풀을 지지하는 국민과 택시업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카풀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은 커지고 국민 불편까지 발생하는 동안 여야 모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공동교섭단은 26일까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 조합원 총파업에 나선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7.1% 인상과 총인건비 제도 폐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내년에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뉴욕 증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64포인트, 1.99% 급락한 22,8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포인트, 1.63% 떨어진 6,5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39포인트, 1.58% 급락한 2,46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급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현재의 속도로 털어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긴축 기조의 유지를 의미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어제 통과된 내년 2월 8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발언으로 연방정부 일시 폐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 증시의 연이틀 급락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가 주식 가격을 더욱 떨어뜨렸다면서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하천 지방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병교육을 수료한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가던 일가족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도로를 벗어난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5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의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숨졌고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일가족은 화천에 있는 육군부대 신병 수료식을 한 아들을 면회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신병교육대에 내려주고 2-3km 더 간 뒤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도로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운전자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한 건 아주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음주는 확인했는데 정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사망자 4명은 차량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사이에 낀 승용차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버스에서도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고속버스가 들이받고 또 다른 승용차와 추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어 통근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고속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선 일부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고속도로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엿새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계속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또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호남과 영남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주춤하는데요. 서울 영상 1도, 부산 8.5도, 광주 3.9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과 광주 17도, 대전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다면 다음 주는 또 강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계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게 원인으로 파악됐는데요. 철도 개통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코레일 관계자가 입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맺은 협정서입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입회하고 신호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연동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운행의 주체인 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서명이 없습니다. 시행기관과 민간 감리회사만 검사에 참여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철도 시설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아예 입회기관인 코레일을 부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한쪽 선으로 할 때는 저희 입회를 했고요. 예. 두 번째 할 때는 입회가 안 됐습니다. 아, 왜 그때도 안 불러서 그러면?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코레일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선 KTX 열차 사고의 원인은 선로 전환기의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공식 운행 전 검사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설계와 시공, 운행 등 전체 과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는 철도 시설을 최종 확인하는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1년을 달렸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철도 설치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은 운영을 맡은 코레일의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료조차 제대로 없었으니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어서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설치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마치면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에 관련 자료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두 기관 사이에 맺은 협정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즉 시행부서는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서류를 코레일에 인계해야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회에 나와 이런 규정에 따라 KTX 강릉선 운행 전에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회선이 뒤바뀐 채로 계속해서 뒤바뀐 채로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22일 날 개통하면서 그 전에 그 코레일에 인계 인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저희 공단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를 포함한 신호 설비 관련 인수인계 목록입니다. 모두 14가지 자료 가운데 코레일이 넘겨받은 자료는 모두 9개. 주요 자료 5개는 운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수인 목록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완료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절차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임 서류 자료 목록에 있는 것도 전체가 오지 않았고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중요 자료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허점투성이로 드러나면서 KTX 강릉선은 설계와 시공 과정부터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북미 간 교착 상태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협상 진전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are working through the execution of Chairman Kim's commitment to denuclearize.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서너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앞으로도 만남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에 열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We'll continue to have meetings, and we are hopeful that in the new yea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will get together not too long after the first of the year.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도 2차 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내년 초 2차 북핵 담판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 발언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유화적 발언 이후 나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연초 2차 회담 성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도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비핵화 진전 방안과 남북 협력 사업 등이 논의됩니다.
양측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의 제재 적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우리 정부의 $800만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동해선, 경의선 북측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 실무자 10여 명이 방북해서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고성에서 원산까지 동해선 100km 구간을 살펴본 뒤 돌아왔다가 24일 경의선으로 다시 방북해서 개성 지역 경의선 4km 구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사찰 논란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임 비서실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사단장인 김도부 의원은 비혐의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이고 각종 민간인 사찰 의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 수위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DNA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선민의식이고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 라인에 또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정치 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비리를 저지른 수사관 한마디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민간인 사찰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받은 한마디에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리고 또 기사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최모 씨의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최 씨의 업체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공사를 따내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에게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라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등을 담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현실과 맞는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더 큰 대통령제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의 KT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 전 원내대표 스스로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서 딸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불가하다면 청년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상 최석 대변인도 김 전 원내대표 딸의 채용에 KT 윗선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나 청문회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모두 불사할 수 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신문 기자와 편집국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해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출석한 심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연이어서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 조회, 부총리가 민의에 전당해서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 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엔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비공개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년 2월 1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돼 한 명은 이르면 오늘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에 있는 학생 2명도 미약하지만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파업이 새벽까지 계속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노조에 100억 원대 기금을 제시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강추위와 함께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열어 비핵화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한 해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평가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잠정적이라며 내년에는 흔들림 없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년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봤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던 남북이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국민 누구나 변화를 피부로 느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년 목표로 항구적인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정체된 가운데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마침 같은 날 정부의 최상위 안보정책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도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성공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남북 기본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국회 동의와 UN 지지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략도 담았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채용비리와 연구비 상납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지난 2015년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심사 기준을 중간에 바꿔가며 기재부와 해수부 산하기관 출신 2사람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올해 초 해양수산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5명이 징계를 받았고 당시 연구소장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소장도 책임연구원 시절 연구원들로부터 성과급을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해수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구소 측은 아직 감찰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 회의에서 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우리의 노동자의 삶들이 더 나아지는 이런 고용이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 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제도가 소프트 랜딩 되려면 임금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탄력근로 활용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외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활용 사업체의 24%는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76%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시간 제도가 과연 자기네들 사업체 특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노동연구원 측은 탄력근로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거나 모든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혁신상권 30곳을 육성하고 1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재탕, 삼탕 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특히 전용 상품권 발행은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 갈치를 살 때도 귤을 살 때도 손님들이 내미는 건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든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정적이니까 쓸 곳이 현금이랑 다르게 쓸 곳이 한정적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다 보니 명절 때를 빼고는 매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네. 네, 일부. 이게 하루에 보통 뭐 한 2, 3만 원이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한 60만 원, 70만 원? 현실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정책도 그걸 그냥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고 과연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없는 정책들이 다수입니다. 또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모델로 삼은 상권들이 어떤 효과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분석 없이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임에도 당장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대책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선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름을 올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고 특히 40대 평균 부채는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전년보다 14.6% 증가한 9,8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도 전년보다 13.8% 늘어난 7,873만 원으로 40대 부채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주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은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였던 소방지휘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 모두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소홀에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 5명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건물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고 통유리를 서둘러 깼다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공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소방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실체 진실에 근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의견에 그렇게 구속되는 결정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현장 일선 소방관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소방지휘부의 책임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반 소방관들은 자기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1층에 그때 화재 진압했던 분을 보면 약 한 17분간을 혼자 했는데 이분 그 사진을 보면 이 노면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청북도가 보상합의 과정에서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유가족들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발생 1년을 맞아 오늘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제천시는 오늘 오후 3시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
하소동 생활체육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엽니다. 행사는 유가족 추모사와 비문낭독 그리고 유가족 추모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지동원과 구자철이 돌아왔고 박주호, 석현주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지동원은 지난 9월 벤투 감독의 데뷔전에서 다재다능함을 앞세워 눈도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팀 경기에서 골 세리머니 도중 다치면서 대표팀과 멀어졌습니다. 이달 초 60여일 만에 복귀를 알렸는데 벤투 감독은 주저없이 아시안컵에 호출했습니다. 석현준을 밀어낸 지동원은 대세 황의조와 뜨거운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Características diferentes do Idzo, creio que são os dois jogadores que melhor se adaptam à nossa forma de jogar, voltou a competir e por isso a convocatória de Gideon. 구자철도 부상을 털고 돌아옵니다. 벤투 감독은 구자철의 능력과 경험이 아시안컵 같은 큰 대회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왼쪽 수비엔 홍철과 김진수가 살아남고 박주호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Para o Ju, e é obviamente jogador que nós também já conhecíamos porque já o tínhamos observado no momento em que chegámos e antes de chegarmos. 유럽파는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등 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A매치부터 제외된 이승우는 최근 소속팀 출전 시간을 늘렸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깜짝 발탁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나상호가 유일합니다. Com uma outra situação que tem a ver com questões físicas que aconteceram neste. 대표팀은 오는 22일 결전지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새해 첫날 사우디와 평가전에 나섭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 두산이 1, 2선발 역할을 한 2명의 외국인 투수 린드블럼, 후렌코프와 재계약했습니다. 린드블럼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192만 달러, 후렌코프는 123만 달러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승서 프로가 스톰 도미노 피자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승섭은 용인 레드힐 볼링 라운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8번의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며 통산 12승을 올린 미국 국가대표 타켓을 255대 193으로 꺾었습니다. 벌써 열흘째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대기가 정체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종일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영상권의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탄 전야인 다음 주 월요일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먼지와 안개로 시야가 탁하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는 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 서울이 0.8도, 대구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크게 기온이 오르면서 3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9도, 청주 11도, 부산과 광주 1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